자, 월요일 증시라인 10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영국에서 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이 총격 사망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월요일 다행스럽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비교적 견조한 반등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23일까지는 며칠 남았죠. 이 브렉시트의 영향권 아래 아직 있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로는 잔류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흔들렸던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감을 좀 갖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상영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금융시장이라는 게 참 냉정하긴 합니다. 이 죽음을 딛고 일어선 그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지지율 추이에 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까? 그렇게 뭐 큰 변화는 아니었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브렉시트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결국은 경제거든요. 예. 만약에 이탈을 해버리면 영국 경제 자체가 큰 폭의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뭐 어느 정도 점차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브렉시트 반대 투표율이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네. 했었는데 일단 조 콕스 노동당 의원이 이제 피살을 당하면서 이제 거기에 불을 좀 더 지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BBC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 뭐 소폭 이제 그동안 이제 찬성이 약간 높았었는데 반대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서 책임연구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말한 뉘앙스에도 가면 갈수록 반대쪽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번 브렉시트 찬성 반대에 대한 계층별, 뭐 지역별 그 흐름을 좀 놓고 봤을 때 결국은 브렉시트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계층 같은 경우는 젊은 층, 그 다음에 찬성은 이제 노인층이 많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고소득층이 좀 반대를 많이 하고. 예. 왜냐면 이럴 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으니까. 예. 거기다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가 독립에 관련된 그것들이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지역이 거의 한 60% 이상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별로도 좀 갈리는데 노동당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반대가 많지만 보수당 이번에 지금 현재 처음에 이게 제시됐던 게 캐머런 총리가 2010년도에 그렇죠.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약으로 내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불거졌었는데 그 보수당 같은 경우는 찬성이 약간 많긴 하지만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고요. 네, 영국 독립당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걔네들 같은 경우야 뭐 탈퇴를 막 당연히 하고 찬성이 있으니까 있고요. 찬성이 90% 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이들. 결국은 브렉시트 이슈 자체가 이제 그러면 누가 투표를 많이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투표율이 젊은 층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고 뭐 이런 식이었었기 때문에 이번 브렉시트 투표 관련돼서도 젊은 층이 과연 많이 할까?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었는데 지난번 6월 7일 날 그 온라인 유권자 등록 추이를 지켜보니까 그때 당시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추이는 아니었는데 6월 7일 날 갑자기 이제 서버가 중단이 됩니다.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제 9일까지 이틀 동안 더 연장을 했는데 추이를 좀 보니까 34살 미만이 이제 급증을 했고요. 한 100만 명 정도가 더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55% 이상이 이제 젊은 층들. 즉 뭐냐면 과연 이제 젊은 층들이 이번 브렉시트 투표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투표를 많이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론에서는 물론 이제 조 콕스 의원 이후에도 뭐 반대가 많아지긴 했지만 네. 여전히 여론조사라는 거는 오차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차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오차범위 안에였었는데 결국 발표됐던 걸 보니까 55대 45. 이게 큰 표 차이였지 않습니까? 이번 그 브렉시트 투표 같은 경우도 젊은 층들이 이제 투표율이 높다라면 55대 45 이상 큰 표 차이로 반대가 많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 조 콕스 의원의 그 피격 암살 사건이 전체적인 그 투표 표심에는 영향을 분명히 주긴 주고 있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서상영 책임연구원의 그 예측대로
23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24일 오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국민투표 결과가 부결 그러니까 잔류 쪽으로 결정이 됐다. 그 상황이 되면 오늘 우리 증시 반등을 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 뭐 국제유가도 비교적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랬던 걸 다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그 이상 갈 수도 있고요. 그 일단 이게 비슷한 경우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몰랐을 정도로 정치 이슈 자체가 한 치 앞도 몰랐었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2012년도 재정절벽 사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네. 미국 미국에, 재정절벽. 예. 12월 31일 날 끝나고 나면 1월 1일 날부터 재정절벽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이 2013년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그렇죠.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은 막 엄청나게 등락을 보였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 12월 31일 날 갑자기 이제 논의가 되면서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고 상원에서 예.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1월 2일 날 2013년 1월 2일 날이었죠. 예. 이제 급등을 했었죠. 2% 아하. 넘게 급등을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면 코스피가 파란색인데 코스피는 잠깐 반등 줬다가 밀렸죠. 이 그러네요. 시기가 왜 그랬냐면 미국은 계속적으로 올라갔는데 우리만 빠졌어요. 예. 이 시기가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기업 실적, 어닝 추정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였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정치 이슈가 끝나고 나면 뭐 조금 단기적으로는 그 영향을 받겠지만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경제 지표의 향방 이런 것들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기업 어닝 시즌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EPS 추정치 자체가 12개월 추정치를 놓고 보면 지난 1분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상방을 좀 보이고 있어요. 2013년도하고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그 여파 이후에 하락을 보였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처럼 그때 당시 미국이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처럼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3분기 내에 좀 반등 랠리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번에 재정절벽 때는 외생 변수 그것도 정치적인 어떤 외생 변수가 사라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마침 안 좋아지면서 다우지수나 S&P는 상승세를 탔는데 네. 우리는 오히려 하락세였는데 그렇죠. 이번엔 좀 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번 OECD 경제성장지수도 양호했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위생 변수들, 그다음에 국내 자체의 변수, 그러니까 기업 실적들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방으로 갈 만한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은 뭐 다른 위생 변수들이 새로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기본 펀더멘탈을 따라서 그때와 좀 다르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국내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거, 이게 과연 질적으로 평가할 만하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거니와 최근 들어서 일부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식 회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계 부정 또 무슨 대주주의 어떤 그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판단이라든지 또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거든요. 회계 투명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판단을 다소간 개입시켜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내용들은 아니었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이게 그런 분식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던 내용들이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새로 부각됐다고 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이제 이게 장기화 이번에 그런 구조조정이라든지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가버리면 제2의 IMF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자체도 그 대외 변수 자체가 나쁘지 않은 이상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개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니 할 거다.
원래 그래 왔으니까요. 예. 그렇게 본다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바라볼 때 예. 중국 투자를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정부 자체가 니네 뭐 통계 조작하지 않았냐 예. 이런 논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거기다 중국에 투자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변수들은 이제 좀 나중에 좀 뒤에 좀 지켜보겠다는 뜻이지 네. 당장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닌데 뭐 그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갑자기 판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네. 일견 장세에 대해서 희망적인 그 전망을 해서 마음은 위로가 되는데 좀 씁쓸하네요. 그렇죠. 네? 의뢰 그러려니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 차제에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요. 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듣고 인터뷰 마감하겠습니다. 일단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상당히 좋아졌을 경우에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쁘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그렇죠. 브렉시트가 이제 찬성이 많아서 이탈을 했다. 그런 경우가 작년에 한 번 있었죠. 작년에 이제 2015년 7월 5일 날이었죠. 그리스 국민들이 협상안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해가면서 문제가 부결해버렸죠. 예. 네, 부결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웠었는데 예. 그때 그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가 한 2.5% 폭락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 뒤로 이제 7월 7일 날 재협상안 뭐 제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게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주긴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경제가 계속적으로 나빠졌죠. 아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망가졌고 8월 달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안화처라. 그러면서 이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악조건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젊은 층들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고는 있지만 그게 과연 투표 날짜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까 저기 다 결론 냈는데 브렉시트 그냥 잔류하는 쪽으로 결론 내고 다 얘기했는데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다시 가능성을 제기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진짜 속마음이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없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없는 게 한 70% 넘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자기 재산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남을 거야 하면서 이제 무조건 올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예. 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상 변수를 생각한다라면 일단 23일, 24일 정도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에 치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사실은 외생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28일 날 스페인 총선이 있지만 큰 변수는 아니고요. 예. 만약에 이제 브렉시트 이슈가 부각이 되든 안 되든 28일 날 외부 외교 안보 이제 회의가 있어요. 유럽에서. 거기에 이제 그 유교 정상들이 다 모이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뭐 24일까지 그러니까 24일 날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장 시작할 때쯤 되면 그 변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변수를 보고 그날 대응을 해도 장기적인 흐름은 그날 하루에 10% 폭등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수를 놓고 이제 보시는 게 합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이 브렉시트 23일, 24일 우리 시간으로 24일 개장 전에 결과가 나오는데 네. 그 전까지 그 리스크를 이렇게 확 늘리는 일도 하지 말고 또 갖고 있는 포지션을 또 갑자기 확 줄여가지고 브렉시트 잔류가 돼가지고 좀 뜰 때 또 세감을 느끼죠. 가만히 있으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아니면 단기적인 매매를. 단기적인. 단기도 뭐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조심 하라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자, 이 브렉시트에 대한 전망을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돌발 변수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참 애매합니다만은 어쨌든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조심조심 하시라 이런 조언을 대부분 드리더군요. 왜? 변동성에 대해서 예측하기 좀 어렵다면 그거에 대해서 과도한 리스크를 걸거나 또 지금의 포지션을 확 덜었을 때 그것도 반대 방향의 리스크니까요. 좀 조심하면서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상영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